제5장에서 치유식과 일반식의 차이는 되게 음식은 건강 유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로부터 먹는 것만 잘해도 무병할 수 있다고 각종 의서에 적혀있고 의사들 중에는 이를 잘 지도하여 병을 고치는 사람을 약을 사용하는 의사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의사로 대접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병을 예방하는 것보다도 병이 생기고 나서 정성문을 고쳐주는 것이 의사의 의리의 고유의 영역으로 굳어지면서 음식을 통한 건강유지와 질병의 사전 예방은 옛날의 공허한 이야기로 취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 소비자들은 의사가 식이상담 비용을 충분히 받는 것에 동의해 주어야만 의사에게 불필요한 약 처방과 상담 비용을 충분히 받는 것에 의사가 식이상담 비용을 의사가 그렇구나. 쓸데없는 검사를 받는 일이 줄어들고 대신 여러분에게 맞는 올바른 식이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의사로서 사람들에게 먹는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나를 의사로서 떳떳하게 만들어주는 자부심과 더불어 의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해주는 행위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먹는 음식을 가려 먹으라고 늘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내가 환자들에게 음식을 가려 먹으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이 그 사람의 몸속에 노폐물을 청소하고 흐트러진 대사균형을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몸 상태를 바로잡는 치유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대사 불균형을 바로 사로잡기 위한 목적이 휴식을 하라고 하는 뜻이다. 내가 일반 사람들을 위한 건강 강의를 할 때는 음식을 가려 먹으라는 소리를 거의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청중들이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현재의 건강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서 지금처럼 여러 종류의 음식을 고루 먹어서 대사균형을 현재와 같은 상태로 유지시켜 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특정 식품을 먹고 다른 특정 식품을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도리어 대사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먹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내가 말하는 식사는 치유식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표준 건강식을 말하는 것이다. 치유식이 기존에 흐트러진 대사균형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포도당과 지방연료를 평가할 때도 이 기준에 적용이 된다. 6장에서 대영양소 비율 맞추기, 건강한 생리적인 균형을 유지할 때 가능하다. 생물학적인 독특성, 그래서 균형을 맞춰라. 균형. 이 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의 이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대사체질 이론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마다 몸속 환경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키는 데 적합한 대영양소 비율과 미세조절 영양소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은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어야 몸속 환경이 안정되고 대사 기능증은 들어가 있고 다른 사람은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먹어야 대사가 일방적으로 기울이지 않고 미토콘드리아가 덜 손상된 채로 신경 내에 분비적으로 안정된 균형 상태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이론이다. 또한 어느 사람은 칼슘이 대사 균형을 주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은 마그네슘이 도움이 된다는 식의 이론이다. 이처럼 개인마다 최적의 대사 및 생리 균형을 이루는 균형점의 위치가 다르고 그런 위치를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사람마다 타고난 선천적인 유전 프레임이기 때문에 각 개인마다 각기 다른 식단을 구성을 갖춰야만 대사균형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론인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모두가 자라면서 성장하고 스트레스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대사균형점 역시 타고난 상태로 무조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또는 몸속 호르몬과 신경작용에 의해 수시로 돌려줄 수 있다는 기능적인 역할론까지 가세하여 대사체질 이론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아무튼 이 이론의 핵심은 우리가 먹고 생활하는 것에 의해서 그리고 몸에서 일어나는 각종 생리적인 작용에 의해 원래 있던 대사의 균형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니까 이를 원래 있던 대사 균형점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먹는 식사를 잘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때의 균형점에서 멀어지는 방향은 그 원인과 몸 상태에 따라 좌측이든 우측이든 어디로든 가능하며 그 정도도 달라지게 된다. 영양소 대영양 비율을 맞추기 또는 대영양소 비율 튜닝하기라고 부른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탄수화물 과다 섭취라는 함정에 빠져 있는 것도 결국은 자신에 대해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대영양소 비율을 맞추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였거나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 안타깝게도 현대 주류학은 이런 대서체질 이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먹는 것으로 대서 균형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무시하고 오직 약만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혼합형, 탄수화물형, 단백질형, 부교감형, 빠른 산화형, 탄수화물 교감형, 느린 산화형, 느린 산화 혼합형 스펙트럼, 대서체질 스펙트럼. 식으로 대사 기능을 맞추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약간 스스로 증상만 치료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약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대사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자신의 대사 기능점을 회복시켜주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맞는 그런 표준 식단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탄수화물형 대사 처지는 사람은 주로 탄수화물 식품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고 하고, 단백질 플러스 지방 대사 처지는 사람은 단백질 지방 식품을 더 많이 섭취해야 대사 기능을 쉽게 이룰 수 있다. 결국 이 말은 각자 자신의 대사 처지에 맞는 대영양소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조절하여 식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점이 가장 기본적인 식사 및 건강관리의 원칙에 해당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단 또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 등의 이야기를 맡아 사실은 그 사람에게 맞는 대영양소 비율을 맞춰주자는 이야기와 같다. 다만 이를 간단하게 표현하다 보니 고탄수화물 식단이니 고지방 식단이니 하는 말로 방향을 나타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사람마다 각기 다른 대사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대영양소 비율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것이 어느 것이 옳다 틀렸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각 개인의 고유한 특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나 지나치게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그런 해서의 질리증과 중독 혈압 형성이라는 탄수화물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나는 대영양소 비율을 맞추기를 통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골고루 먹자 인데요. 탄수화물은 축복인가 덕인가? 탄수화물은 빠른 속도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연료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유용한 연료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탄수화물의 참노는 모든 현상에서 그렇듯이 한 일면만 보았을 때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성장시키는 부분이다. 그래서 언젠가 대사 효율을 저하시키는 부메랑 효과를 일으키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탄수화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이중적인 측면을 두루 살필 수가 있어야 한다. 대영양소 비율 맞추기란 방법으로 7장에서 탄수화물 함정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뭔가? 탄수화물이 미동원들에게 손상을 주는 연료인데도 사람들이 탄수화물 중독에 빠지거나 또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탄수화물을 매우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탄수화물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매력적인 유혹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 탄수화물이 지니고 있는 이 매력적인 유혹 조건의 실체는 뭔가? 내 생각에 그것은 탄수화물의 지방보다 먼저 에너지로 변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한 때에 빨리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탄수화물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고 유용하다는 것을 살면서 저절로 체험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탄수화물은 내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래서 인간과 같이 매우 이용적이 다른 장기에 비해서 큰 동물에서는 탄수화물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로 내 속에는 혈당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 우리 몸의 이용 가능한 탄수화물의 양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몸의 혈당 수치가 떨어지면 내 세포가 이를 위기 상황으로 간주해서 온갖 스트레스 호르몬을冲동을 하여 혈당을 올리기 위해서 난리를 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몸에서는 뇌가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포도당 연료에 의존한 일이 더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뿐 아니라 내가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포도당 연료 중에서 일부는 실제로 우리 뇌 속에 흥분과 쾌감을 느끼게 하여 저는 도파민, 노에프네프린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자극하게 만드는 유일한 대영양소로 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내 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쾌감을 느끼며 게다가 그와 더불어서 습관되는 고통마저 완화시켜주는 일정의 오피오이드까지 내 속에서 방출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보성회로의 형성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갈수록 의존 및 중독 현상이 공고해지면서 탄수화물의 함정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중추신경계에서 이런 보성회로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탄수화물 제에 대한 미력은 훨씬 방감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실제 탄수화물에 있어서도 이런 중독성 보성회로를 얼마나 많이 자극하고 잘 형성시키느냐에 따라 탄수화물의 격이 달라지게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적인 동식품 속의 복합 탄수화물들은 이런 보성회로 형성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중독성이 덜하고 건강한 탄수화물로 분류된다. 반면에 설탕, 액상과 등 인공 감미료 같은 이상에서 우리는 탄수화물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 뇌 세포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었고 게다가 뇌 속의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 및 위로작용을 하는 회로를 발달시켜주는데 기여하는 더 강력한 정제 탄수화물이 개발되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열렬한 환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독 현상.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은 자신에게 즐거운 느낌이나 쾌감을 가져다주는 행동을 반복해서 그런 느낌을 계속 유지하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행동들이 즐거움과 쾌감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이를 반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을 궁극적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중독이라고 표현하게 된다. 이런 중독 현상은 크게 물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와 행동이나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물질에 의한 경우는 먹는 행위, 마시는 행위, 빠는 행위 등을 통해 중독성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가서 내 특정 부위를 자극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행동이나 행위를 통한 중독은 특정 행위, 예를 들면 도박이나 게임이나 섹스를 할 때 짜릿한 흥분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느 경우가 되었던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기전은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래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면 중독이 일어나게 되는 주요 구성 요소들이 나와 있다. 법적 비계 영역, 그리고 전전주되어 DNA 피질 등이 그것이다. 물질에 의한 자극이든 행위에 의한 자극이든 특정 자극이 내의 법적 비계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 속에 존재하는 도파민이란 신경전달 물질이 전전두피지 방출된다. 도파민은 여기서 신경 뉴런을 따라서 측정 격핵과 전전두엽 DNA 배절석의 신경들을 흥분시킨다. 그러면 뇌에서는 쾌감, 짜릿함, 흥분감 등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를 보상회로라고 부른다. 물론 이와 같은 중독성 보상회로가 뇌 속에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설명을 위해서 특정 대표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뇌의 신경세포에서 도파민이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야만 이런 쾌감을 느낀다는 사실이다. 만약에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으면 뇌에서 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중독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평소에 전전두엽 등의 손상을 인해 활동 저하가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독 현상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아무튼 물질이나 행위를 통해 뇌 속에서 도파민이라는 보상 물질이 나오게 되면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같은 물질에 대한 탐닉 또는 같은 행동의 반복 등과 같은 것을 하고 싶어 안달하게 되는 것이 중독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그런 물질의 탐닉이나 행동의 반복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나쁜 결과나 손해를 가져올 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고 싶은 생각에 강박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중독 현상이라고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독 현상은 내 속의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를 일으키는 원인은 내 밖의 음식이나 물질 또는 행위에 존재한다. 코카인, 헤로인, 알코올 등도 이런 중독을 일으킬 수 있고 설탕 같은 정제 탄수화물도 이런 중독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설탕이 모든 사람에게서 이런 중독을 다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설탕이 매우 취약한 사람들에게서 강한 중독성을 보인다. 이럴 경우에 설탕의 중독성이 코카인보다 10배 정도 더 강하다는 조정도 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뇌가 성숙하기 전에 설탕이 작용하게 되면 전전두엽의 기능 저하와 더불어 이런 보성 회로를 형성하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설탕뿐 아니라 다른 중독성 물질이 쉽게 중독되게 만드는 도우미 역할을 설탕이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설탕을 중독성 물질로 인정하고 이를 멀리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탄수화물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안전한 예방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충분히 알아두기를 바란다. 설탕이 또 하나의 중독을 만드는 물질이다. 이렇게 되어지네요.